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나오는군요.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 두 번째 시간으로 보나페티랑 웹세미나 주제는 이제 반려견의 감정신호에 대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일단 제 소개 또 한 번 더 드리자면 저는 2016년도부터 반려견 유치원 쪽에서 아이들 반려견 친구들 관리하고 행동수정 교육하는 거에 조금 열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바른샘 반려견 유치원 원장 구준회 트레이너입니다. 여러 가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반려견들의 감정과 그 감정을 저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목적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반려견 친구들에게 갖고 있는 오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고 그 오해를 넘어서 어떻게 이해도를 높여서 우리가 반려견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보셨나요? 주토피아 보셨어요? 저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요거 제가 보면서 감탄에 감탄, 또 감탄을 했던 애니메이션입니다. 요게 어떤 부분에서 감탄했냐면 정말 동물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도저히. 오히려 사람이 동물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계속 인지가 되는 상황이 너무너무 신비로웠습니다. 그 경험 자체가. 뭐 기존에 살면서 여러 가지 동물들 보면서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특성하고 같이 합성된 그런 캐릭터들 보고 비슷하게 느꼈던 감정인데 주토피아에서 정말 그 정점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위에 의인화라고 옆에 영어도 써놨는데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이 영어 단어가 의인화라는 뜻인데 의인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과 동일시하는 개념이라고 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이 의인화의 아주 귀재들입니다. 제가 좀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 어때 보이세요? 사람 같죠? 네. 그렇죠? 사람이 아닌데 사람 같고 이런 거 다 하시죠? 반려견 키우시면서 옷 같은 거 많이 입히시고 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하면 사람의 기본적으로 의인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사람의 특성을 가질수록 조금 더 감정적인 이 벽이 낮아지는 게 있고 그걸 좀 더 추구하는 바가 좀 있다라고 생각해요. 맨 이제 왼쪽에 사진 보시면 오른쪽이군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 캐스터웨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 윌슨이라는 친구고 저도 윌슨이라고 친구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피구공한테.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점 3개만 찍혀 있어도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좀 있고 모든 거를 인간과 동일시해서 사람화 시켜서 생각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생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자, 의인화의 고수들. 그러니까 이 오해들은 대부분 의인화에서 저희가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인화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아래 써놨듯이 이해 과정에서 보자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기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반려견 친구들을 잘 이해하고 좋은 니즈를 채워주고 좋은 가이드를 해주는 과정에서 의인화가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사람도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굳이 인간이라고 뭐 대단한 뭐 특별한 뭐 이런 거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저희 자체가 사람이니까 보통은 다른 동물들하고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지식이 늘어가고 경험이 쌓여갈수록 공통점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뿐 반려견 친구들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공통점은 보호자님들도 얼추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같이 사회생활이란다. 어떤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생존을 하는 생명체이기도 하고요. 인간하고 개는 너무 오랫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생物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들이 굉장히 비슷한 측면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하고 차이점 중에 뭐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차이점이 더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드릴 건데 뭐 러프하게 제가 아래 써놨던 거예요. 각자의 경험, 이 경험도 너무나도 다르겠죠. 같은 방에 들어가서 나와 반려견이 쉰다라고 해도 동일한 경험이라고 과연 저희가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하는 것 자체도 완전 그냥 다릅니다. 그 인지 능력의 차이도 좀 심각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 외에 너무나도 많은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줄 써놨죠. 같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간다. 이 문장을 보호자님들 계속 꾸준히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같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간다. 이 측면에서 저희가 사고를 계속 시작하다 보면 반려견 위주의 사고가 조금 익숙해질 수 있는 단초를 저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다 능력적인 차이가 되게 심하다라는 거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시각적으로 반려견 친구들은 뭐 정록색맹이라고 뭐 이야기하고 정확한 상을 보기보단 사람보다 뭐 이렇게 움직임에 조금 더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밤에 더 잘 보고 이런 차이들이 뭐 있는 거 다 아시겠죠. 청각의 차이도 있습니다. 반려견들은 저희가 듣지 못하는 실제로 저희가 인지할 수 없는 청각적인 자극들을 잘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고요. 뭐 촉각에 대한 예민도도 사람하고 너무 차이가 나고 가장 유명한 건 당연히 후각 능력의 차이겠죠. 제가 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런 걸 말씀드리기보다도 얼추 아실 것 같아요. 이 기본적인 시청촉 후각의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크게 저희가 다가올 수 있어요. 뭐 사람도 제 지인이 이제 후각적으로 엄청 민감한데 그 친구는 공간이 바뀌거나 뭐 할 때마다 항상 냄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는 향이 어떻다. 그래서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저보다 조금 더 냄새로서 처음으로 이 뭔가 세상에 대해서 감정적인 경험을 쌓는 친구겠죠. 저는 후각에 되게 둔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 할 때 되게 편한데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시각적인 거에 꽂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게 이런 어떤 시각 수용체라고 하는 시청촉 후각의 능력의 차이에서 되게 크게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사람 간에도 이렇게 큰데 개하고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또 크겠습니까? 그렇죠? 또 사람은 저희는 지금 보호자님들이 이렇게 세미나를 들으시고 계신데 인간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부분은 맥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동일선상에 두고 다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사람은 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따지고 말이죠. 근데 반려견 친구들은 좀 이런 식의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을 사용하진 않고 보통 뭐랄까 그 순간순간을 잘 기억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의 동일선상의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한다기보다 순간순간의 상들을 장기 기억으로 넘겨서 그 순간의 감정적인 변화와 함께 이해하고 기억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사실 사람이 개를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뭐 보호자님들이 이런 말 저희한테 많이 하세요. 뭐 아이가 배변 실수를 했다. 내가 8시간 정도 집을 비워놓고 왔는데 꼭 그럴 때마다 아이가 나한테 복수라도 하는 듯이 배변을 실수를 하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시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집에서 나가고 출근 준비하고 나가고 8시간 비웠다가 돌아오는 이거를 그냥 하나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근데 걔는 어떤가 하면 엄마가 나가는 순간이 아주 큰 이벤트고 그 다음에 엄마가 나가고 나서 그 일정 시간이 지나고 집에 혼자 있는 그 상황에만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돌아오는 상황 이렇게 다 구분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뭐 조금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반려견들의 그 순간순간에 충실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수준의 차이는 너무 유명하죠. 일반적으로 2.5살, 3살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만 3살, 사람의 평균 2.5살에서 3살 정도의 인지 수준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견 친구들 이해할 때 만약에 뭐 정말 내게 너무너무 잘 키우고 싶어. 그러면 보호자님들 교육학 같은 거 좀 공부하시면 거기에 이제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인간이 만 3살쯤에 어떤 감정을 보이고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를 저희가 어느 정도 인지를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반려견 친구들하고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지식들도 보호자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건데 어쨌든 그러면 사람은 인지 수준이 어떨까요? 일단 평균 3살보다 당연히 높겠죠. 보통 뭐 20살이면 20살 정도의 인지 수준을 당연히 갖는 것이고요. 개들은 조금 더 낮게 아주 단순한 친구들입니다. 자, 그리고 본능을 표현하는 방법, 심지어 본능 자체도 좀 다릅니다.
아래 제가 가로에 지진 파괴, 하울링, 땅 파기, 그리고 핥기 이렇게 제가 대표적으로 써놨는데 이거 보호자님들이 다 싫어하는 행동들이라고 저는 느껴요. 짖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잘 못 봤고요. 파괴 행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하울링도 뭐 이제 민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로 이야기해주는 좋은 행동이기도 하고 뭐 땅 파기 그리고 과도한 핥기 이런 것도 좀 사람이 이해하기 되게 힘들죠. 근데 반려견 친구들도 사람이 되게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갑자기 막 소리 내고 깔깔 웃고 이런 것들. 그래서 각자가 갖는 어떤 본능 자체가 되게 다르고 이걸 표현하는 방식의 상이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보호자님들이 보실 때 문제 행동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조금 지식이 늘어나신다거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행동적인 상황, 특정 행동, 이게 문제의 행동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하기보다도 반려견 친구들이 지금 이 순간 혹은 아까 전에 그 일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이런 행동들이 왜 벌어지는지 이런 거에 저희는 조금 더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자체가 문제 행동이라기보다도 그 반려견이 기본적으로 생득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외에도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차별점 혹은 차이점에 대한 말을 제가 사실 2시간 내내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 결론은 뭘까요 하면 당연히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위에 이 특성들을 합쳐본다면 너무나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감정을 어느 수준까지 갖고 있는지도 다르고요. 이거를 표현하는 전략 자체가 너무나도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죠. 자, 이쯤에서 질문. 사실 제가 답을 어느 정도 써놨는데 저희가 개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뭐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저희가 모르죠. 저희 옆에 있는 사람 생각도 모르는데 개의 생각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유추. 반려견의 생각과 감정을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아래 써놨습니다. 행동을 관찰하고 맥락을 보고 이 맥락에 맞게 행동을 관찰해서 이 반려견이 지금 어떤 이 행동을 왜 하는지 그 이 행동과 함께 나타나는 감정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까지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 반려견이 지금 어떤 생각과 감정을 하는지 아주 낮은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딥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요. 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하게 들어가 보죠.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시계 방향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옷 입기, 거짓말, 죄책감, 복수심, 수치심, 훈육, 그리고 예쁜 미용. 자, 이런 것도 제가 써놨는데 왜 써놨는가 하면 의인화에서 비롯한 여러 가지 오해와 반려견들이 가질 수 있는 안 좋은 경험들을 제가 조금 나열을 해봤습니다. 옷 입기 반려견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보호자님들이, 저희 유치원 보호자님들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옷 입혀야 될까요? 이렇게. 제가 한 10번 중에 9번 정도는 안 입히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간혹 정말 말씀드리는 경우는 정말 날씨가 춥다거나 이러면 뭐 입으라고 말씀드리죠. 다만 유치원 특성상 유치원은 등원하자마자 저희 평균 아이들 등원할 때는 26도, 25도 이렇게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옷 입을 필요가 사실 없기도 한데 일단 옷 입는 거에 있어서 제가 굳이 이거를 적은 이유는 옷을 입는 그 행동 자체, 그 상황 자체가 반려견 친구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인간 세상에 살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옷을 입히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사회화 교육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 옷을 입는 과정을 소개를 받고 이게 괜찮을 수 있어라는 걸 충분히 경험을 한 친구들이라면 옷 입기가 사실 멋진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 어렸을 때부터 옷 입는 연습을 한 친구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 되게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소수의 아이들이겠지만 전체 풀로 봤을 때 옷 입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행동 문제화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옷 입기 이야기할 수 있겠고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걔들이?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제가 여러 전문가들하고 또 외국 자료도 좀 찾아보고 정말 피 튀기는 제가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단 정설 자체는 당연히 거짓말은 할 수 없다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저희가 좀
쪼개서 들어가 보면 어려운 개념이에요, 되게. 거짓말 자체가 개들이 이해하기 힘든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억지를 부리자면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가면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네, 저희가 이건 너무 다른 얘기니까 거짓말을 일단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호자님들께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도 할 수 없고 또 죄책감, 복수심, 수치심 이런 거 다 개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개랑 대화해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좀 드라이한 관점에서 저희가 바라본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2.5살 정도의 인지 수준은 죄책감도 없고요. 복수라는 감정을 할 수 없어요. 복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2.5살에서 3살이 하기에는 너무 고차원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치심 당연히 없겠죠. 3살짜리 애기들, 사람 애기들 보면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하하하고 잘 웃죠. 그거 보면서 저희가 부끄럽잖아요. 수치심 같은 것도 반려견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지난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호자님들 이 죄책감 느낀다고 다 오해하시죠? 그렇죠? 느낄 수 없습니다. 보호자님들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복수심도 느낄 수 없습니다. 자, 또 훈육. 반려견 친구도 훈육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훈육 넘어가죠, 그냥. 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예쁜 미용 있을 수 있어요. 예쁜 미용. 예쁜 미용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사람만을 위한 거죠. 인간만을 위한 미용입니다. 제가 굳이 미용 자체가 개한테 아예 쓸모가 없냐? 당연히 쓸모 있는 케이스가 있죠. 다만 제가 예쁜 미용을 한정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반려견들의 감정을 신경 쓰면서 행동을 바꿔나가는 과정을 보호자님들하고 이제 협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 미용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돼요. 어떤 아이는 미용 과정, 빗질하는 것부터 이미 너무나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인데 보호자님들께서 이 예쁜 모습을 포기 못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건지 몰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들한테 이 미용이라는 과정은 꽤 어려운 과정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열의 8, 7은 극단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쁜 미용도 반려견 친구들의 아주 감정적으로 극단에 가는 어떤 경험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예시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개를 대체 얼마나 알고 있나? 내가 내 반려견하고 행복하려고 입양을 했는데 사실 나만 행복한 건 아닐까? 혹은 행복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게 과연 진짜 행복한 걸까? 이런 여러 가지 화두들을 던지는 저는 이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살짝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제 감정신호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 감정신호는 영어로 바디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할 때 바디 시그널 하는데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바디 시그널은 당연히 몸을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바디 시그널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확실히 개를 감정을 알 수 없으니 어느 정도 확실시 되고 있는 혹은 과학적 팩트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유출하자라는 이제 어느 정도 철학적인 것이 좀 깔려 있고요. 태도가 일단 그래서 바디 시그널이기 때문에 반려견들의 몸을 보면서 저희가 감정을 생각을 해요. 근데 몸은 제가 좀 이 카테고라이즈를 좀 정해봤어요. 그냥 몸 전체를 다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저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얼굴 표정을 저희가 먼저 볼 수 있어요. 얼굴 표정, 개들 얼굴 표정 있는 거 다 아시죠? 늑대랑 개랑 동일한 생명체잖아요. 동일하다기보다는 다른 생명체지만 굉장히 유전적으로 가까운데 이 개들의 되게 멋진 측면 중에 하나가 그렇게 유전적으로 가까운 늑대에 비해서 개의 얼굴 표정, 얼굴 근육이 훨씬 더 발달해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그 말인즉 사람과 개의 어떤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 반려견들의 이 얼굴 근육이 되게 다채롭게 움직이는 걸 사람의 좋아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얼굴 표정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의 강직도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또 귀의 모양, 너무나도 직관적인 모양이죠. 귀로도 알 수 있고, 눈 주변의 근육과 눈 아래 움직임, 눈을 어떻게 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동공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제가 코를 좀 빼먹었는데 자, 혀와 입의 움직임, 숨소리, 그리고 코의 상태,
냄새를 맡는 모습, 이런 것도 저희가 좋은 바디 시그널을 읽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많이 놓치시는데, 털의 상태, 그 털 빠짐, 그다음에 반려견들의 이 텐션, 몸의 텐션, 이게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는지 루즈하게 풀어져 있는지, 혹은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는지 뒤에 쏠려 있는지 중립에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발바닥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발바닥이 드라이하게 말라 있는지, 혹은 땀이 흥건하게 나서 바닥에 이 발바닥 자국이 계속 쩍쩍쩍 찍히고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기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리가 있죠. 꼬리. 자, 보호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꼬리.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꼬리는 마지막에 보시면 좋아요. 마지막. 99% 정도 확실시 됐을 때 꼬리를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기 전에, 죄송합니다. 보기 전에, 일단, 저희가 이 감정 상태를 크게 편한 상태, 스트레스 받는 상태,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는 상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먼저 편안한 상태, 신나는 상태,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거예요. 일단 여기 리트리버 친구 제가 사진을 좀 구해봤는데 되게 좋은 예시라서 갖고 왔습니다. 일단 보호자님들 생각하시기에 내 반려견의 편안한 상태에 대한 어떤 관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좀 오른쪽에 정리를 했던 건데, 루즈한 표정. 제가 이 표정을 좀 루즈한 표정이라고 하면 보호자님들이 확실히 알기 힘들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얼굴에 선이 안 생겨야 돼요. 그림자가 생길수록 얼굴 근육이 꿈틀꿈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 생각하셔도 편한데, 제가 집중할 때 이렇게 이 아이브로우를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인상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이 반려견 친구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 없이 그냥 편안하게 풀려있는 상태, 지금 저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풀려있는 루즈한 표정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리고 자세도 편안하게,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거나 하지 않고 편안한 중립 상태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입이 부드럽게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반려견 친구들의 입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이게 과도하게 벌어져 있거나 옹졸하게 벌어져 있는 거 말고 편안하게. 이 아니고 살짝 벌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혀도 너무 과도하게 빠져 있거나, 아니면 입 안에 완전히 숨겨져서 입이 이렇게 있으면 혀가 완전 숨겨져서 킥킥킥 떨리고 있는다거나, 이런 모습 말고 살짝 늘어나 있는 거. 그런 게 편안한 상태일 때 반려견들의 혀의 모습이고요. 귀도, 자, 저 봐주세요. 자, 귀가 이렇게 있죠? 제가 설명할 때마다 항상 힘든데, 귀가 앞으로 쏠려 있을 수도 있고, 완전 뒤로 접혀질 수도 있고, 살짝 옆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항상 중립 상태, 옆으로 뒤로 앞으로 넘어가지도 않은 그냥 있는 상태, 요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코는 살짝 촉촉한 거, 막 콧물이 흐른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너무 말라 있어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숨소리도 규칙적으로, 소리가 너무 크게 나지 않아도 괜찮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편안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일단 보호자님들께서 느끼셔야 될 건, 평소에 내가 반려견을 많이 봐둬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편안한 상태일 때, 편안하게 자고 있을 때, 루즈하게 편하게 쉬고 있을 때 귀는 어떤지, 혀는 어떤지, 코는 어떤 상태인지, 숨소리는 어떤지 등등을 미리미리 봐두셔야 이걸 기준으로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를 예민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신난 상태로 갈 건데, 네, 신난 상태 다 아시죠? 우리 반려견 친구들하고 놀 때 이제 모습인데, 자, 동공이 좀 확장되고 약간의 텐션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려견 친구들의 신난 상태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포획 본능이라고 하는 뭔가를 습득하거나 쫓아가는 행동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긴장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입이 쫙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 이 보더콜리 친구도 혀가 완전 쭉 나왔죠? 왜 그러냐 하면 긴장되고 신나게 움직이다 보니까 숨소리가 빨라지고 몸에 열이 늘어나고, 그런 반려견 친구들이 열을 해소하는 방법이, 낮추는 방법이 이 구강을 통해서거든요. 코 쪽이랑 비강 쪽이랑. 그래서 이런 혀가 쭉 나와 있을수록 몸에 이 열을 빨리 발산할 수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귀는, 이 친구 좀 확실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보호자님들은 귀가 완전 앞으로 쭉 쏠려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중해야 돼서. 이 집중을 할 때 사람도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지만, 걔들은
뭔가에 집중한다라는 건 눈도 있겠지만 저기에서 나는 소리도 잘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집중할 때는 항상 귀가 바짝 내가 집중하는 방향 쪽으로 서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숨소리는 당연히 거친 움직임을 하다 보니까 불규칙하고 되게 빠른 숨소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꼬리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중할 때는 바짝 서거나 살짝씩 흔들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마구마구 흔들릴 수도 있다. 꼬리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자주자주 예민하게 한번 봐주세요. 지금까지는 뭐 신나면 신났구나 라고 하셨지만 신났을 때 내 아이가 여러 가지 몸이 어떤지를 한번 자주자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중하는 상태, 집중. 신난 상태랑 살짝 다른 모습인데 집중한다라는 건 뭔가가 굉장히 흥미로울 수도 있고 약간 긴장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요 비글 친구가 뭔가를 본 것 같습니다. 뭐 새 같은 걸 본 게 아닐까 싶은데 자, 뭔가를 봐서 반려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정 본능이 팍 자극되는 순간인데 자, 뭐 동공 당연히 확장되고 텐션이 되게 높아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텐션이란 건 몸의 텐션을 말해요. 딱 봐도 뭔가 이게 딱딱하지 않나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뒷다리 근육 또 바짝 서 있고요. 그래서 집중을 한다라는 건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을 준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몸의 텐션이 빡 잡혀요. 그리고 입이 좀 좁아집니다. 이게 제 뇌피셜입니다, 이건. 생각을 해봤는데 왜 입이 좁아지고 아이들의 숨소리가 되게 조용해지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이게 생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뭔가 집중하고 있을 때 내 입에서 나는 소리가 너무 크다면 소리를 잘 못 듣지 않을까요?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숨소리가 좀 얕아지고 그다음에 이 입도 너무 크게 벌리지 않게 돼요. 이거 인간도 똑같습니다. 보호자님들 집중할 때 이러면서 집중하시는 분 계세요? 거의 입 다물죠? 코로도 숨 짧게 쉽니다, 사람도. 인간하고 똑같죠, 이런 거. 자, 그리고 귀는 아까 요거랑 비슷하게 앞으로 좀 쏠려 있을 거예요. 소리를 잘 들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꼬리가 되게 짧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바짝 그냥 서 있기도 한데 살짝 끝에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게중심은 앞으로 완전 쏠려 있습니다. 여기 무게중심이 좀 중요한데 무게중심이 혹시 뒤로 빠져 있다면 집중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궁금하고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 생각하시면 좋고요. 사실 이 집중하는 상태 다음엔 과도한 행동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집중하는 상태일 때는 최대한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일단 평소에 평범한 상태일 때 과도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을 때 내 반려견이 어떤 상태인지를 미리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 얘기를 할까 하면 카밍 시그널 얘기를 하면서 반려견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소위 말하는 디스트레스라고 저희가 하는 사람의 스트레스 받아 이 상태일 때 어떨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다 아시는 단어죠. 카밍 시그널. 너무너무 유명한 단어가 되었고 원래는 이 투리드 루가스라는 이 북유럽 쪽에서 활동하시는 굉장히 멋진 아주 전문가이신 분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트레이너 분이고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옵저버세요. 반려견들을 관찰하시는 분인데 단순 스트레스 시그널에서 더 나아가서 약간의 기능적인 것들이 있는 이게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떠한 시그널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카밍 시그널이란 말을 만들고 그 카밍 시그널의 테두리 안에 여러 가지 반려견들의 행동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제가 써놨는데 나와 상대를 안정시키는 여러 행동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직 갑론을박이 많아요. 이게 의도성이 있냐 없냐는. 그러니까 반려견들이 카밍 시그널을 할 때 자,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도 안정해. 라는 의도가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의도성은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카밍 시그널은 보호자님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 하면 일단 스트레스 시그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나오는 시그널이에요. 이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그쵸 의도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외에 너무 딥하게 들어가시면 조금 부정확하거나 너무 과도한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카밍 시그널은 이 정도에서 제가 좀 설명을 멈추고요. 일단 아시겠죠? 카밍 시그널은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온다. 자,
제가 러프하게 좀 나눠봤어요. 색깔이 아래로 갈수록 빨개질수록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안정신호, 컴포트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앞에서 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갈등 행동, conflict behavior에는 회피 행동, 그다음에 전위 행동, 복종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요. 이 갈등 행동부터는 실제로 싸우는 행동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고민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도망갈까? 싸울까?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감정 시그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제가 써놨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회피 행동은 말 그대로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나 상황에 있어서 도망가고자 하는 일련의 목적이 있는 행동입니다. 거리를 벌리고 싶어 하는 행동이고요. 전위 행동,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옆에 좀 치환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좋으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주 목적이 있는 행동인데 맥락 없이 나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맥락 없게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코에 뭐가 묻지 않았는데 막 낼름낼름을 한다거나, 아니면 몸이 물에 젖지 않았는데 막 몸을 계속 턴다거나, 가려워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목을 막 긁는다거나, 갑자기 애가 있다가 그냥 여기가 새로운 게 없는데도 갑자기 막 땅에 냄새를 맡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위 행동, 영어로 displacement behavior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스트레스 시그널이에요. 자, 그다음에 submissive behavior, 그러니까 복종 행동인데, 복종 행동은 사실은 이게 뭐 누군가한테 복종한다라기보다도 굉장히 반려견 친구들이 강한 표현입니다. 그만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것도 스트레스 시그널 중에 하나죠. 그 아래 이제 공격 행동은 다 아시죠? 으르렁거린다거나, 허공에 입을 딱딱딱 한다거나, 이빨로 세게는 안 물지만 이렇게 문다거나, 아니면 더 심각하게는 피가 날 정도로, 멍이 들 정도로 여러 번 문다거나 물고 턴다거나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눈과 얼굴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오른쪽에 고래눈, 반달눈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반려견 친구들 보호자님들 아시겠지만 인간하고 눈이 좀 다르죠? 인간은 흰자가 되게 많지 않나요? 그렇죠? 으르렁 없이 공격하는 건 어떤 상황일까요?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으르렁 없이 공격하는 건 앞 신호가 사라진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긴장을 했거나 으르렁 하는 일련 행동에 계속 안 좋은 결과가 계속 더 씌워진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도 문제의 상황이 생길 때 먼저 경고를 하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언어적인 표현도 하고 하는데, 이게 계속 무시당하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으르렁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으르렁 해봤자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그 상위에 있는 더 강한 거절 시그널, 소위 말하는 이제 공격성까지 나올 수 있겠죠? 이 공격성을 표출을 했더니 꽤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상황이 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이런 학습적인 과정을 통해서 반려견이 주로 뭘 배우냐면, 내 앞에서 나오는 어떤 젠틀한 거절 시그널은 다 소용이 없네? 이 사람한테? 이렇게 되게 거칠고 강한 표현만 효과가 있네?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 과정을 거치면서 으르렁 없이 공격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뭐 그 외적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원래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죠. 질문 감사합니다. 자, 눈과 얼굴에서 고래눈, 반달눈, 이건 개와 사람의 눈의 구조 차이기도 한데, 인간과 다르게 반려견 친구들의 이 검은 동자가 엄청 커요. 그렇죠? 근데 가끔 흰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개들은 여기를 볼 때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눈을 돌려서 볼 수 있는데, 반려견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고개를 돌려서 봅니다. 근데 이 고개를 돌려서 보는데 갑자기 특정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은 이거를 보긴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시선의 피라고 써놨거든요. 요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요. 그럼 반려견 친구들이 그걸 안 보려고 합니다. 저리 가. 근데 두려우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눈은. 이러면서 흰자가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고래눈 혹은 반달눈이라고 해요. 이게 대표적인 스트레스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눈을 막 깜빡깜빡 합니다.
제가 따라 해볼게요. 반려견 친구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눈 깜빡이면 이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보호자님들이 새끼 어디 혼나고 있는데 줘라 이놈 새끼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피곤할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자, 그리고 얼굴 근육이 바짝 서게 돼요. 귀는 뒤로 접히거나 옆으로 접히거나 합니다. 자, 제가 예시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제가 오른쪽에 써놨던 눈의 모양, 그 다음에 눈 깜빡임, 그리고 시선 회피, 그리고 귀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한번 다채롭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 깜빡, 깜빡. 자, 여기 얼굴 근육 바짝 선 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귀 모양은 어때 보이세요? 살짝 옆에 뒤로 넘어가 있죠, 그쵸? 안 봐요. 이악 물고 안 봐요, 그쵸? 안 보죠. 고개를 막 이상하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번에는 여기에 있었어.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이 아이가 보는 장면에 싫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반려견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이쪽에 있을 때 뭐가 싫어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계속 고개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젠틀한 표현입니다. 얘 너무너무 착한 친구예요. 근데 이빨 보여주거나 으르렁 하면 저희가 혼내죠? 어쨌든. 자, 눈 깜빡. 흰자 계속 보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제발 꺼져. 소리 가, 제발. 이런 느낌이에요, 보호자님. 욕을 하면 안 되겠죠, 제가? 자, 그래서 눈과 얼굴, 이런 보호자님들 앞으로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보호자님들 아이들 사진 많이 찍으시죠? 사진 여러 장 빠바박 찍어 보세요. 그리고 그 영상 갖고 감정신호 세미나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이런 것들이 찍힐 거예요. 시선 회피 막 많이 하고 신자는 계속 보일 겁니다. 귀도 막 뒤로 막 넘어갈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귀는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사진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귀는 보통 중립 상태라고 하면 완전 앞으로 바짝 서 있기보다 살짝 옆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살짝. 근데 이게 집중하게 되면 앞으로 쏠리겠고 뭔가 서브미시브한 감정 상태가 된다면 뒤로 좀 확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옆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와와치 친구를 보시면 뒤로 넘어갔는데 이 귀는 옆으로 또 꺾여 있죠. 그리고 이 친구를 보면은 귀가 완전 이상한 모양이죠, 그렇죠? 정면에서 보면 귀가 완전 선처럼 보이죠, 이렇게. 원래 이런 모양인데 옆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 친구는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평범하게 중립 상태를 보이고 이 친구는 완전 뒤로 젖혀졌어요, 귀가. 되게 무서워 보입니다. 그래서 귀 모양으로도 어느 정도 이 맥락적인 해석을 할 때 좋은 판단 기준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 귀도 이제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영상들에서. 자, 그 다음에 입과 코를 볼 수 있는데 사실 앞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던 건데 혀 낼름낼름 하는 행동들이 반려견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텅플레이킹이라고 하는 립리킹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 낼름낼름 거리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행동이. 하나는 짧게 하는 거랑 크게 완전 쫙 돌려서 코를 쫙 핥아버리는 행동이 있어요. 두 개 다 뭐 굳이 구분을 하기는 좀 뭐합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둘 다 그냥 혀 낼름낼름이라고 이해하셔도 좋고 다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혹은 제가 이 영상으로도 준비했지만 아이들 줄 무는 친구들 있나요? 보호자님들 중에? 산책 나갈 때? 낼름낼름 다 아시는군요. 막 목줄 무는 친구들 있죠? 이거 대부분이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모르셨죠? 그리고 냄새 맡는 거, 이게 좀 어이없으실 텐데 냄새 맡는 것도 스트레스 시그널이고 드롤링이라고 하는 이제 침 흘리는 것들, 과도한 침 흘림도 스트레스 시그널입니다.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이게 영상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겁나네요.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 보면 지금 엄청 흥분하는 거 보이시나요? 점프도 하고 왔다 갔다 목줄을 좀 짧게 잡긴 하는데 친구가 보면 목줄을 계속 무는 친구입니다. 점프도 하고. 자, 이런 거 보시면 산책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되게 많이 보이고요.
단순히 뭐 흥분했다라고 보시기보다도 이거는 분명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모습이에요, 보호자님들. 그래서 좀 안정감을 좀 찾아주셔야 된다. 아셔야 될 거고요. 이 영상은 좀 자극적인데 지금 보시면 침 흘리는 거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하죠? 거품기도 보이고 너무나도 지옥 같은. 귀는 어때요? 귀도 완전 그냥 쭉 옆으로 쭉 쳐져갖고 그렇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는 모습. 자, 그 다음에 혀 낼름낼름 하는 거 볼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자, 보시면 낼름 보이시죠? 귀여워. 자, 그리고 살짝 낼름. 자, 또 낼름. 자, 이런 거 보시면 일단 여기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스트레스라며 어떻게 된겨? 그렇죠? 방금 되게 좋아하는 아이도 립리킹을 하죠.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라는 걸 보호자님들이 조금 이해도가 높아지시면 좋은데, 스트레스는 사실 안 좋은 스트레스와 좋은 스트레스라고 확실하게 구분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려견들의 몸에서는 동일한 스트레스라고 인지하거든요. 몸 반응이. 그래서 되게 학습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어요. 반려견 친구들이 되게 집중하고 신날 때도 립리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맥락을 항상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냄새 맡는 거 보여드릴 건데, 영상 보기 앞서서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냄새 맡는 게 어떻게 스트레스 반응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맥락적으로 볼 때 이 아이가 갑자기 막 냄새를 맡는다거나 어떤 상황 다음에 혹은 어떤 시그널 다음 어떤 뭐랄까 스트레스를 주는 자극 다음에 갑자기 호기심을 표출할 이유가 없는데 바닥 냄새를 막 맡을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대표적인 디스플레이스먼트 비헤이비어라고 해서 이제 스트레스 반응으로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이 친구 보면 지금 작은 친구가 큰 친구를 만났어요. 몸 털고 립리킹 하는 거 보셨나요? 립리킹 하더니 또 몸 털죠? 그리고 지금 앉는 행동도 좀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행동인데, 자, 보시면 갑자기 막 냄새를 맡아요. 과연 지금 갑자기 냄새를 맡고 싶었을까요? 갑자기? 아니, 걔가 보이니까 갑자기 냄새가 궁금하네? 이랬을까요? 시그널도 좀 안 좋네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맥락 없이 갑자기 막 냄새를 맡는다? 이것도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똥을 치워야.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과 코에서 볼 수 있는 건 이 정도. 혀낼름거리기, 갑자기 과도하게 흥분하면서 줄 같은 거, 옷 같은 거 물기, 점프하기, 그리고 냄새 맡는 거, 혹은 침 흘리는 거. 자, 그 다음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화면 상황이 괜찮겠죠? 네. 그리고 입하고 코 있는데, 입과 코에서 제일 사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빨과 그다음에 콧잔등에 주름이 잡히는 거. 뭐 이 정도 볼 수 있고, 숨소리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콧잔등 주름, 입이 살짝 벌어진 거, 입을 앙 다물고 있는 거 다 스트레스 반응. 헐떡거리는 거, 페인팅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갑자기 쩍 하면서 하품하는 거. 뭐 으르렁 이빨 보이기 이런 건 너무 직관적이고 다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 건데, 요거는 이제 자원에 대해서 공격성을 보이는 친구 영상입니다. 보면 콧잔등이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이야 하고 얼굴 근육 보이시나요? 완전 뭉쳐 있죠. 귀는 옆으로 꺾인 상태로 있고 편한 중립 상태가 아니네요. 립리킹도 계속하죠. 안돼. 마우스 펀치를 날리는군요. 자, 이제 얼굴 근육 엄청 뭉쳐 있는 게 저는 많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립리킹 계속 보이시죠? 이 지금 보면 이게 사람이 되게 자극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그래서 이 정도 보고
자, 그 다음에 하품하는 것도 한번 볼 건데, 하품을 사실 볼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자, 보면 피곤해서 하는 하품이 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보통은 스트레스 받을 때 아이들이 하품을 엄청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긴장을 풀고자 하는 목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맥락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보호자님들. 시그널 볼 때 항상 저희가 강조드리는 거는 맥락입니다, 맥락. 이 친구도 스트레스 받아서 하울링 하다가 하품하고, 원치 않는 바디 터칭 다음에 또 하품 나오고. 이 친구는 지금 이거 엄청 하기 싫어요. 만지지 말라 이거예요. 밀메킹 쭉쭉쭉 하다가 그냥 하품해버리고 포기해버렸죠. 에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짜증나 보입니다. 자, 시선 회피, 그 다음에 아까 반달눈이라고 하는 흰자 보임. 귀는 어때요? 옆으로 완전 확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아까 전에 립리킹도 나왔고, 다시 한번 볼게요. 하품 쫙 해버리고, 립리킹 계속 나오고 하품 해버리고, 귀 계속 옆으로 넘어가고, 얼굴 근육 좀 서는 거 보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하나씩 막 보이시죠? 앞에 얘기했던 것들이 동시에 보이시죠? 막. 이런 식으로 하품하는 거. 맥락상 볼 때 정말 피곤해서 아이가 쉬고 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면 스트레스 시그널이다. 자, 그리고 요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친구인데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좋아요. 제가 쭉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입이 일단 입 벌어져 있는 건 보시면 좋은데 계속 벌어졌다 닫혔다 벌어졌다 닫혔다 이러죠. 그리고 벌어질 때도 편안하게 벌어지지가 않아요. 살짝 벌었다가 닫혔다가. 그리고 흰자가 계속 보이고 계속 주변 보고 하품하고 몸에 텐션도 엄청 있어 보이고요. 편안하게 쉬지 못하죠. 혀도 계속 혀가 힘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러고 있죠. 뭐 또 응시하고 자기가 안전한지 확신이 너무너무 없어 보여요. 하품도 하고 이런 식으로. 눈도 엄청 깜빡이는 거 보이시나요? 몸도 잔떨림도 보이네요. 숨소리 보이시나요? 숨소리? 폐가 확 이렇게 움직이죠. 당연히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엄청 뛰고 놀 때도 숨 이렇게 쉬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한테. 맥락을 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빨 보이는 거. 네. 자, 사실은, 기가 막히죠. 이게, 보호자님들, 사실은, 요 영상은 공격성이 아닙니다. 공격성이 아니에요. 일종의 굉장히 호의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호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헷갈리잖아요. 맥락이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반려견 친구들 중에 되게, 뭐랄까, 저 예쁘게 봐주세요. 이런 의미로 이빨을 보여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서브미시브 그린이라고 해서, 이 쉽독 친구들한테 많이 보이는 시그널입니다. 근데 하운드한테도 좀 보이고요. 그래서 와와치 친구들도 꽤 합니다. 치어 친구들도. 이빨 보인다고, 야, 이 새끼 미쳤나봐.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새끼, 이러시면 안 되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시그널이 다 되게 좋아요, 이 친구. 이빨을 엄청 보여주는 거예요. 호의적인 모습으로. 이빨, 근데, 그럼 이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냐? 이것도 좀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입과 코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이렇게나 많아요. 좀 이제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맥락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얘가 편하게 쉬고 싶은데 내가 지금 자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방금 사람이 왔다 갔다 했다거나 다른 반려견 친구가 내 아이의 시그널을 무시하고 막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일 때 보여주는 시그널들을 맥락과 함께 여러 가지 한번 봐보세요. 이제 앞으로. 자, 이제 몸을 볼 건데
몸에서는 몸 터는 거, 바디 쉐이킹. 이게 사실 가장 직관적인 시그널이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목 긁는 거, 이런 것도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보입니다. 이거 페이싱이라고 하는 갑자기 막 서성이는 거. 이거 사람도 그러죠? 저희도 긴장될 때 계속 걷잖아요. 이런 것도 반려견 친구들이 보여줄 수 있고, 혹은 한 발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영상을 못 구했지만 갑자기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뭔가한테 발로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 조금만 구분하시면 좋을 게 포인터라는 견종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집중할 때 발을 간혹 들기도 하거든요. 요거는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합니다. 자, 이제 볼 건데, 자,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 영상에서 요 큰 친구 말고 요 작은 친구가 뭔가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큰 친구한테 계속 야씨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요 장난감을 지키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이 작은 친구 몸이 어때 보이세요? 완전 경직돼 있죠. 여러분. 선 넘으면 때릴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선 넘지 마. 귀는 어때 보이세요? 귀 옆으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몸 갑자기 짜증나니까 막 목을 긁는 거예요. 이 친구가 목을 엄청 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 터는 것도 좀 나올 건데, 영상 볼 때마다 웃깁니다, 진짜. 자, 또 장난감 쪽으로 오니까 입으로 펀칭하면서 아이씨, 내 거야! 라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귀 계속 옆으로 빡빡 넘어가고, 이제 또 긁을 거예요. 아, 짜증나. 아씨. 자, 이 친구가 보여주는 이런 목을 긁는 것도 아이들이 반려견 친구들이 짜증날 때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리고 이 몸 터는 거는 일종의 스트레스를 방금 받았고 내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몸을 털면 되게 좋은 겁니다. 지금은 좋은 거예요. 아까는 얘가 왜 몸을 털게 됐을까를 이제 민감하게 보시면 될 거고요. 친구들이 놀다가 뭐가 텅 떨어지면서 되게 놀라요. 놀랐어요. 몸을 이렇게 털어요. 같이 털 겁니다. 그쵸, 이렇게? 긴장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몸을 터는 것도 스트레스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몸 털면 되게 멋진 일입니다. 트레이너들은 반려견 친구들 스트레스 받다가 막 몸 쉐이킹하면 되게 오 훌륭하구만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싱하는 거 보면 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다른 반려견 두 친구는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봤다가 또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아마 숨소리가 되게 거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도 보면 옹졸하게 벌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사실 옹졸하죠. 살짝. 네,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패싱, 이 서성이기는 반려견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솔찬히 받고 있는 거예요. 되게 불안 상태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단순 스트레스 상태를 넘어서서. 자, 이렇게 몸을 통해서도 저희가 볼 수 있고 여기서 제가 아까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없는 자료가 있는데 털 빠짐이 또 있습니다. 털 빠짐은 보호자님들 반려견 친구들 털 많이 빠지잖아요. 간혹 털이 잘 안 빠지는 친구들도 있죠. 어떤 견종들은 많이 양육하시는 이제 비숑 친구들이나 비숑 친구들 사실 많이 빠지지만 꽃동 친구들, 푸들 친구들 이런 친구들 잘 안 빠지죠. 그 친구들은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종모거나 일반적인 모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털이 계속 빠지잖아요. 일정 시간 동안 계속.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우수수 떨어질 수 있어요. 우수수.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반려견 친구들이 발에 땀샘이 있는 거 아시죠? 발에만 있습니다. 땀샘이.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처럼 손발에 땀이 엄청나요. 그래서 발에 쩍쩍 찍힙니다. 발바닥이. 자, 그런 것들 또 맥락적으로 다른 시그널들하고 몸 같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꼬리. 제가 꼬리를 마지막에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자, 꼬리가 말려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턱테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꼬리가 단순히 그냥 평범하게 내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꼬리가 빳빳하게 뭐 수평으로 서 있거나 위로 들릴 수 있고, 짧게 흔들릴 수도 있고, 팔자로 크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자, 제 꼬리를 보호자님들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죠. 자, 이 영상에서 아이들의 꼬리만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살랑살랑, 살랑살랑. 아, 살랑살랑. 파르르 떨리고 있네요. 그렇죠? 파르르 떨리고 있네요. 이 친구도. 아이, 신나. 아, 살랑살랑. 살랑살랑. 자, 다 정답 정하셨나요? 자, 이건 뭐였을까요? 잔뜩 경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귀 넘어가 있죠? 얼굴 근육 바짝 서 있고요. 이 친구는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귀는 앞으로 쏠려 있고 되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친구는 뭐였을까요?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주. 몸이 완전 경직돼 있죠. 그렇죠? 텐션이 딱 잡혀 있고 꼬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죠. 이 친구는 뭐였을까요? 이 친구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귀가 옆으로 뒤로 넘어갔죠? 이 친구는 아주 행복한 모습이에요. 아, 신나. 교육 완전 재밌어. 이러고 있습니다. 클리커를 쓰는구만. 이 친구는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얼굴 근육 완전 눈 깜빡깜빡 얼굴 근육. 자, 꼬리만 봤을 때 보호자님들 꼬리 많이 보시죠? 그냥 꼬리를 안 보셔도 돼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좀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 친구가 내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다른 걸 다 봤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봤을 때 아, 이건 진짜 스트레스 확실해. 그때 꼬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꼬리는 너무 바리에이션이 커요. 그래서 딱 이렇게 모습이 나와요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꼬리를 보긴 하는데 잘 안 봐요. 사실 꼬리는 잘 안 본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꼬리로만 반려견들의 시그널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디 시그널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다른 생명체가 갖는 다른 소통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디 시그널을 처음에 바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제가 오늘 쭉 보여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관찰하고 비교하면서 앞으로 점점 익숙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뭔가 언어 수업 저희 공부할 때 다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자, 이제 저희가 배운 것들을 쭉 복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영상, 제가 사실 이 영상을 되게 볼 때마다 그냥 제가 스트레스 받는데 반려견 아이랑 개의 모습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개들은 애랑 있을 때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밥 먹을 때 불안해하며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떨며 급하게 먹고 꼬리는 아래로 축 처져 있는데 왜 그런지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밥 먹을 때만 그래요. 밥 먹을 때 혹시 이런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밥 먹는 거를 너무 과하게 좋아하면 극단의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개들이. 그 밥 앞에 있을 때 막 부들부들 떠는 반려견 친구들도 많거든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근데 좀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정상은 아닌 거예요, 보호자님.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너무 기대하고 너무 신나고 하는 것도 사실 신체의 데미지는 똑같이 받습니다.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랑 엄청 신나고 기대하는 거랑 몸에서 받는 데미지는 비슷해요. 꼬리를 동그랗게 흔드는 이유가 궁금해요. 이렇게 말씀이시네요. 이렇게 말씀이시라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꼬리를 왜 동그랗게 흔들까요, 그 친구가? 근데 확실한 건 감정적으로 되게 격양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요. 보호자님들 혹시 이렇게 그 끈 같은 거 한번 흔들어 보시면 길다란 막대 같은 거 흔들어 보시면 생각보다 금방 원형을 그리게 되시거든요. 이렇게 돼요. 반려견 친구들도 아마 그러면서 원형을 그리거나 팔자를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하울링하는 이유는 거의 불안한 상태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시죠. 하품, 립리킹, 고개 돌려버리죠. 애기한테서 립리킹, 흰자 보이고, 립리킹, 귀 옆으로 넘어갔고, 얼굴 그냥 바짝 서고, 숨 편하게 모시죠. 웨이라인 흰자 나오고. 보호자님들 이거 반려견 친구들이 우리 핥아주면 좋아하는 줄 아시죠? 생각보다 그만하세요라는 어떤 권유에 가까울 때가 많아요. 엄청 긴장하는 거 보이시나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완전 딱 경직 상태, 프리즈라고 하는. 그리고 흰자 보이죠? 얼굴 근육 바짝 서 있죠. 귀는 옆 귀로 딱 넘어가 있죠. 너무 착해요, 걔가. 잘 참아요. 립리킹, 귀 계속 옆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발 드는 거 보셨죠? 한 번만 더 볼게요. 이렇게 발 드는 거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립리킹, earback, 입 딱 다물어지는 거, 이런 것들. 좀 무섭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도 이거. 자, 또 한번 다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호자님들 스트레스 시그널 공부하실 때 유튜브에 What did you do 이런 거 치시면 돼요. What did you do for dog 이렇게 치시면 이거 많이 하시죠? 보호자님들 사고 쳤다고 갖고 가서 혼내시고. 자, 눈 잘 못 뜨죠? 이제 눈 깜빡이는 거랑 비슷한 거고요. 얼굴 근육 되게 경직돼 있죠. 시선 회피 보이시죠? 못 보는 거. 귀도 그렇죠? 귀도 완전히 옆으로 넘어가 있죠. Did you do this? 자, 귀 모양 어때요, 이 친구? 옆으로 넘어갔죠? 흰자 바짝 보이죠? 흰자 계속 보이고. 대단하다, 진짜. 바디 포스처가 몸이 완전 앞으로 또 아래로 쏠리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발. Did you do this? 하니까 맨날 이런 걸 하시나 봐요, 이분이. 시선 회피하는 거 보이시죠? 흰자 계속 보이고, 립리킹, 시선 회피, 귀도 옆으로 좀 넘어가네요, 그렇죠? 이 친구는 그냥 다 좋아요. 방금 무서워하는 친구가 범인이 그럼 쟨 건가 저희가 이런 생각 하기 쉽잖아요. 이 영상 보면서. 알 수 없죠. 일단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혼난 기억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서 봐봐, 걔들도 다 안다니까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해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 행동이 하면 안 될 행동이기 때문에 아빠한테 혼나겠구나, 엄마한테 혼나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가 아니고요. 대충 이런 상황에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혼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만하세요, 잘못했어요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보세요. 꼬리 엄청 흔들죠? 이 과연 기분 좋을까요, 얘가? 다른 모든 거는 제발요, 잘못했어요, 혼내지 마세요 하고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죠. 자, 이렇게 C자 커브 그리면서 못 움직이는 것도 스트레스 시그널입니다. 시선 회피, 얼굴 근육 빡 서고, 립리킹도 나올 것 같아요? 나오네요? 카운터에 있던 쿠키 누가 먹었어? 얘요.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호자님들 이런 거 보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이 보호자가 혼내면서 했던 뉘앙스의 단어와 어투를 사용하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런 게. 이 사실 한국에도 되게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 목욕할까 아시나요? 영상?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이런 식으로. 자, 쉽지 않죠? 자, 이게 우리 집에서 벌어진다면 쉽지 않죠? 잘한다, 그쵸? 잘하네. 자, 이게 졸린 게 아닙니다. 자, 이 친구 보세요. 맨날 이런 거 들고 와서 혼낸 거예요, 보호자가. 그러니까 보증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회피하는 겁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진짜 귀엽네요, 네. 자, 보이시죠? 시선 회피, 귀 옆으로 넘어가고 뒤로. 이 친구 방금 립메이킹 했네요. 하품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보이시나요? 보호자님들? 사람이나 강아지를 혼나는 건 싫다. 그쵸. 심지어 개는 왜 혼나는지 몰라요, 보호자님. 왜 혼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자. 그래서 내 반려견 통해서 자주 좀 보시고, 경우에 따라서 내가 좀 더 익숙해지고 싶다. 여러 반려견 친구들의 시그널까지 다 이해하고 싶다 하면 인스타나 유튜브에 정말 많아요. 특히 이제 사진 같은 거 보호자님들 인스타에 많이 올리시죠, 반려견 친구들. 이제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단순히 예쁘네, 귀엽네 하는데 아이들이 스트레스 시그널을 엄청 많이 보여주고 그걸 사진에 찍혀서 그 상태로 올라가요. 그럼 이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사람처럼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러는 표정들이 맨날 찍혀서 예뻐 하면서 인스타에 올리고 계신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달았어요. 얘기하면 안 돼, 얘기해야 돼서 제가 마지막에 이것 좀 추가했는데 견종 특성을 어느 정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뭐 샤페이라는 종이고, 뭐 이런 이제 하운드, 시각 하운드 친구들, 이탈리안 그레이 하운드, 이런 잉글리시 불독 같은 친구들. 지금 외형을 보시면 조금 뭐랄까 되게 건강한 외형하고 거리가 멀어요. 자, 뭐 예를 들어 이 친구 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귀 움직임 저희가 보기 힘들겠죠? 얼굴 근육 요 양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 좀 보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 입가의 움직임도 다른 친구들처럼 바짝 서거나 이런 것도 좀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그널을 읽는 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친구도 그렇고 다를 뿐이지 사실 똑같이 표출합니다. 그 정도와 강도가 좀 달라져요. 이 외형적인 특성 때문에. 그리고 꼬리도 턱테일이라고 해서 꼬리가 아래로 깔려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굉장히 두려운 시그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꼬리가 지금 아래로 이렇게 뾰족 나와 있죠. 이렇게. 얘네는 중립 상태 꼬리가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견종의 특성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다. 좋습니다. 자, 결론은 뭐다? 자, 내 반려견은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내가 내 아이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를 아신다면, 그리고 그거에 맞게 관리와 교육을 진행하신다면 내 반려견이 훨씬 더 행복하고 보호자님들한테 좋은 신뢰도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내 반려견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약간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퀴즈.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참 잘 보고 잘 소통해주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부터 이렇게 주말에 대단들 하시군요, 보호자님들. 자, 답은 뭘까요? 다음 좀 반려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사합니다. 설명도 잘해주시고. 채팅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게요. 네, 말도 많이 해주시고 신납니다. 2번 다 집중하셨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반려견들의 평균 인지 수준은 2.5살. 맞습니다. 사람과 시각의 차이가 크죠.
시각세포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이 비율이 되게 차이가 큽니다, 사람이랑. 복수의 감정, 모릅니다. 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수라는 감정을 보호자님들 한번 이렇게 쪼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평함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될 거고요. 시간에 따라서 누군가한테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게 공평하다, 이렇게 느껴야 될 거고, 공감 능력이 엄청 높아야 될 거고, 막 이럴 겁니다. 걔가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감정신호로서 꼬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진 않죠? 의미는 있다. 다만 너무 예외사항이 많고 읽기 좀 어려운 시그널이라서 마지막에 보셔라. 꼬리로 제일 먼저 감정 시그널을 보시는 건 아주 부정확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집중하면서 보신 너무 좋네요. 저도 집중하면서 수업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Q&A 시간 짧게, 너무 길게는 좀 힘들겠지만 짧게 한두 가지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저는. 축하드립니다. Q&A 있으시면 지금 남겨주시고, 없으시면 세미나 끝입니다. 혀를 한없이 낼름거리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가족들 옆에서 계속 낼름거리는데. 지금 이 가근이님께서 위에 남겨주신 혀를 계속 낼름거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서 낼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닐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상 저희가 사실 봐야 되는데, 약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사람 중에 보호자님들 심심할 때 손이 계속 뜯는 분 계시죠? 약간 이런 식의 행동이에요. 약간.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는 행동이라기보다도 반려견이 무료하거나 약간 받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생명체가 스스로 하는 방어적인 행동들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애들이. 이러고 그런 친구들은 좀 활동이 좀 부족한 거예요. 여러 가지 자극이 좀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교육도 좀 해주시고 차분하게 산책도 좀 나가주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본능들을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질문이 딱히 없으시군요. 좋습니다. 오늘 뭐 질문 나올 게 사실 많이 없긴 합니다. 네, 주말에 저희 두 번째 세미나 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세미나 주제도 재밌는 거로 제가 준비를 해보고 싶고, 혹시라도 희망하시는 게 있거나 하면은 보나페티나 아니면 바른산 반려견 유치원 인스타에 이 주제로 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잘 반영할 수 있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남은 시간 반려견 친구들하고 더 행복하고 평화롭게 보내시길 빌면서 이만 세미나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후.